당신의 외로움을 적셔줄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애쓰셨어요. 세월은 참으로 야속했다. 눈 깜짝할 새에 온 세상이 변해버렸는데 정작 순옥의 몸뚱이는 하루하루 굳어만 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부터 끙끙 앓고 무릎은 말을 듣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다. 언제 이렇게 주름살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되었나 싶어서였다. 순옥도 한때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한 여인이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벌떡 일어나서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출근길을 챙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참 바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정말 행복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살아있다는 벅찬 마음이 더 컸다. 기억 속 그 시절, 순옥의 집은 늘 북적북적했다. 큰아들이 배고프다고 부르면 둘째가 따라 붙고 막내딸은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서 응석을 부렸다. 그 소란스러움이 그땐 조금 성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보다 행복한 순간이 또 어디 있었을까 싶었다. 밭일도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새벽 이슬 맺힌 상추를 따고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걸 보며 뿌듯해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손에 흙이 묻는 것도 싫지 않았다. 그 흙에서 자란 채소로 가족들 밥상을 차리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랐다. 저녁 되면 온 집안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숙제하느라 끙끙대는 소리, 텔레비전을 보며 까르르 웃는 소리, 형제끼리 장난치며 떠드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순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 웃음소리가 그녀를 하루 종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다. 남편 병철과 함께했던 시간들도 참 소중했다. 일요일 오후면 둘이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다. 동네 소식, 아이들 교육 걱정, 살림살이 고민들. 시시한 얘기들이었지만 그 모든 대화가 다 보물 같았다. 이제는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그립고 서러웠다. 병철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벌써 14년이 흘렀다. 그날이 어제일 같은데 말이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했던 게 마지막이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순옥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절차를 밟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슬플 겨를도 없었다. 진짜 슬픔은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시작됐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여는 순간 그 적막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컸다. 두 사람이 살기에도 좁다고 투정했던 그 집이 갑자기 궁전처럼 넓어 보였다. 밤마다 들리던 코 고는 소리, 새벽에 화장실 가는 발자국 소리, 텔레비전 채널 돌리는 소리. 그 모든 소음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랐다. 식탁은 더욱 서러웠다. 평생 두 사람분 밥을 해오다가 혼자 분만 하려니 적적했다. 반찬도 혼자 먹자니 금세 상하고 국도 조금만 끓이려 해도 너무 많이 되었다. 결국 김치하고 밥만 대충 먹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 몇 년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다. 특히 큰딸 미영이는 주말마다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밑반찬도 해다 놓고 갔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발걸음이 뜸해졌다. 미영이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며 바빠졌고 아들 정호는 사업이 힘들다며
연락도 뜸해졌다. 명절만이라도 다 같이 모이자고 했는데 그것도 해가 갈수록 어려워졌다. 미영이는 시댁에 가야 한다 했고 정호는 처가댁과 번갈아 간다며 한 해 걸러 한 해씩만 오겠다고 했다. 둘째 딸 은영이는 아예 멀리 이사를 가버렸다. 혼자 지내는 명절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차례상을 혼자 차리려니 서러워서 눈물이 났다. 병철이 영정 앞에 절을 올리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바쁜지 혼잣말을 했다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명절도 평일처럼 조용히 보내는 게 마음이 편했다. 혼자 지내면서 가장 힘든 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졌다. 허리는 구부정해져서 똑바로 설 수가 없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렸다. 손목도 아프기 시작했다. 빨래를 비틀거나 무거운 냄비를 들 때 통증이 느껴졌다. 평생 부지런히 움직여온 그 손이 이제는 젓가락질하는 것도 힘겨워했다. 참 서글펐다. 제일 무서웠던 건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이었다. 가스레인지를 끄고 나왔는지, 문단속을 제대로 했는지, 약을 먹었는지, 자꾸만 헷갈렸다. 어떤 날은 슈퍼에 갔다가 뭘 사려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참을 서 있었던 적도 있었다. 새벽에 깨서 여기가 어디인지 순간 모르겠을 때가 있었다. 자신의 방인데도 낯설게 느껴지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렸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무서운 생각들이 들었다. 혹시 자신도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다. 넘어진 적도 몇 번 있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는 한참 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만약 큰 부상을 당했다면 누가 자신을 발견해 줄까 하는 생각에 무서웠다. 그때부터 자식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도움이라는 게 순옥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 파출부를 보내준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 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말이다.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다. 어느 날 밤에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간 일이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일로 자식들이 급히 모였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거라 반가웠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미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한밤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이젠 정말 혼자 지내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이었다. 그 말투에서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크게 느껴졌다. 정호는 더 직설적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신들도 각자 가정이 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다는 것이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응급실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살겠냐며 요양원에 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 순간 순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데 아플 때마다 간병하고 공부할 때 뒷바라지하고 결혼할 때 혼수까지 준비해 줬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선고를 받게 될 줄 몰랐다. 순옥이 아직 할 수 있다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미영이가 말을 뚝 끊었다. 현실을 좀 보라는 것이었다. 벌써 몇 번째냐며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고 약 먹는 것도 헷갈리고 언제 큰일이 날지 모른다고 했다. 은영이는 아예 핸드폰만 보며 차갑게 말했다. 자신은 시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인지 모르겠다며 솔직히 어머니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고 했다. 차가운 말이었지만 현실이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정우의 다음 말이었다. 어차피 집도 팔아야 할 것 같다는 것이었다.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고 자신들도 아이들 대학 보낼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집값이면 좋은 요양원에서 몇 년은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옥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병철이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자식들을 키우고 온갖 추억이 서린 이곳을 팔아서 요양원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인가. 자신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이 된 것인가. 순옥이 이 집은 아버지와 자신이 평생 모아서 산 것이라며 여기서 죽고 싶다고 울먹였지만 미영이는 한숨을 푹 쉬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것이었다. 자식들은 이미 요양원까지 알아봐 놨다. 며칠 후에 견학을 가자며 자료까지 준비해왔다.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자식들 표정을 보니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았다. 순옥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요양원 견학날 자식들은 마치 부동산을 보러 가는 것처럼 꼼꼼히 살펴봤다. 시설이 좋다고 간병인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응급 상황 대처는 어떤지 물어봤다. 정작 순옥은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원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자식들은 비용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 월 이용료가 얼마인지, 추가 비용은 없는지, 돈 계산을 하는 그들을 보니 너무나 서러웠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이 순옥 앞에서 대놓고 말했다. 3개월 후에 입소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집을 정리하고 짐도 빼야 하니까 준비하라고 했다. 순옥의 인생 마지막 장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것이었다. 결국 순옥은 자식들의 압박에 못 이겨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집을 정리하는 동안 자식들은 값나가는 물건들만 골라서 가져갔다. 보관하겠다며 어머니 유품이라도 되는 양 가져갔다. 정작 순옥이 아끼던 작은 장신구나 사진들은 집만 늘어난다며 버리라고 했다. 요양원 첫날부터 충격이었다. 입소 절차를 밟는데 순옥은 마치 물건처럼 취급받았다. 304호 새 입소자라고 하며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힘든 건 정해진 일과였다. 아침 6시에 강제 기상, 7시 아침 식사, 9시 체조 시간. 순옥의 몸 상태나 기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몸이 아파도 우울해도 정해진 일정을 따라야 했다. 식사 시간이 가장 참혹했다. 줄을 서서 배식을 받는데 평생 가족들 밥상을 차려주던 순옥이 이런 신세가 될 줄 몰랐다. 밥도 입맛에 맞지 않았고 천천히 먹고 싶어도 빨리 먹으라는 재촉만 들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름 대신 방번호로 불린다는 것이었다. 304호 어머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80년 넘게 불려온 순옥이라는 이름이 순식간에 304호로 바뀌었다. 인간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 기분이었다. 목욕도 끔찍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해야 했는데 젊은 간병인들이 빨리빨리 하며 몸을 씻겨줬다. 평생 혼자서 조용히 목욕하던 순옥이 갑자기 남들 앞에서 알몸을 드러내야 했다. 수치심에 죽고 싶었다. 약도 무슨 약인지 설명 없이 그냥 삼키라고 했다. 순옥이 이게 무슨 약이냐고 물어봐도 몸에 좋은 약이니까 그냥 먹으라는 대답뿐이었다.
자신의 몸에 들어가는 것인데 알 권리도 없는 것인가.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은 따로 있었다. 입소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밤에 잠자리에서 상상도 못한 일을 당했다. 남자 간병인 중 한 명이 야간 순찰을 핑계로 방에 들어와서 처음엔 이불을 덮어준다며 몸을 만졌다. 추우니까 이불을 잘 덮으라고 하면서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그 순간 순옥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게 실수인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며칠 후에 또 왔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할머니만 손해라고 누가 믿겠냐고 협박까지 했다. 나이 든 치매 할머니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냐는 식이었다. 그 말이 맞았다. 순옥이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는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비슷한 일을 당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말해봤자 자신들만 더 고생이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고 했다. 어떤 할머니는 신고했더니 오히려 자신을 정신과에 보내려고 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순옥은 더욱 무서워졌다. 밤마다 그놈이 올까봐 잠을 못 잤다.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경직되었다. 이곳은 보호받는 곳이 아니라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곳이었다. 간병인들의 폭언도 일상이었다.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소리쳤고, 왜 이렇게 더럽냐며 애들보다 더 시끄럽다고 했다. 반말은 기본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르신들을 대했다.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손이 떨려서 음식을 흘리면 지저분하다며 주의하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냐며 핀잔을 줬다. 화장실 실수라도 하는 날엔 정말 손이 많이 간다며 혀를 찼다. 어떤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어서 가끔 소리를 지르는데 그럴 때마다 간병인이 와서 조용히 하라며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윽박질렀다. 약을 많이 먹여서 잠재우는 것 같았다. 요양원 원장이나 사회복지사는 가족들이 올 때만 나타났다. 어르신들이 모두 만족해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일삼았다. 정작 어르신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려고는 하지 않았다. 간혹 텔레비전에서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힐링 프로그램 같은 밝은 소식이 나오면 순옥은 쓴웃음이 나왔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 실제 현실은 전혀 달랐다. 카메라가 돌아갈 때만 친절하고 기자들이 오면 급하게 치우고 꾸미는 것이었다.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했다. 그 전날부터 대소동이 났다. 평소에 없던 과일도 나오고 간병인들도 갑자기 친절해졌다. 어르신들에게는 내일 점검관들이 오시면 좋은 말씀만 해달라고 당부까지 했다. 점검 당일에는 원장까지 나와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점검관들이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순옥들은 뭐라고 답할 수 있었겠는가. 간병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는데 말이다. 점검이 끝나고 나니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다. 오히려 더 삭막해진 것 같았다. 괜히 말 많이 했다가는 고생한다는 분위기였다. 면회 시간에 자식들이 와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없었다. 간병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나중에 어떤 보복이 있을지 무서웠다. 미영이가 어떻냐고 괜찮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자식들도 형식적으로 묻는 것 같았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다고 말하면 오히려 어머니가 예민해지신 것 같다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면회를 와도 30분도 안 되어서 가버렸다.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한다거나 회사 일이 있다며 항상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떠났다. 어느 날 정호가 와서는 대뜸 물어봤다. 통장이나 보험, 서류 같은 것을 어디 뒀냐는 것이었다. 그때 순옥은 깨달았다. 이놈이 궁금한 건 자신의 안부가 아니라 재산이구나 하고 말이다. 순옥이 왜 그런 걸 묻냐고 되물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라고 했다. 어머니가 치매라도 오시면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벌써 치매 걸린 것처럼 취급하는 걸 보니 서러웠다. 미영이는 더 노골적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어머니 연금이랑 저축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순옥은 자식들이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대놓고 말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일 뿐이었다. 제일 참혹했던 건 같은 방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전날까지 함께 이야기하던 분이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는데 아무도 울지 않았다. 간병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며 무덤덤하게 말했고 시신은 뒷문으로 조용히 나갔다. 그분의 자식들이 와서 짐을 챙기는 모습도 차가웠다. 옷은 기부하고 이런 건 버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간단히 정리되는 걸 보니 순옥은 소름이 돋았다. 언젠가 자신의 자리도 그렇게 비워질 텐데. 그날 밤 순옥은 정말 죽고 싶었다. 이렇게 살바해야 차라리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싶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짐덩어리가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면서 순옥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다. 뭘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말을 하면 시끄럽다거나 까탈스럽다는 소리만 들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누워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방법도 없었다. 창밖을 보면서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걸 보면 부러웠다. 순옥은 언제부터 이렇게 갇혀서 살게 된 걸까? 어떻게 해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들어올 때는 다들 의욕이 있었는데 몇 달 지나면 눈빛이 꺼져갔다. 말수도 줄어들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분들이 늘어났다. 복도에 앉아서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가족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시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몇 달에 한 번도 안 왔다. 그분을 보면서 순옥은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무서웠다. 약물도 문제였다. 조금만 소란을 피워도 진정제를 먹였다. 마음이 편해질 거라며 주는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멍해졌다. 생각할 힘도 저항할 힘도 없어졌다. 어떤 할머니는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됐다. 처음엔 대화도 잘 하시던 분인데 점점 반응이 줄어들더니 나중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다. 간병인들은 치매가 진행된 거라고 했지만 순옥은 그분이 포기하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새로 온 사회복지사가 개별 상담을 한다며 순옥을 찾아왔다. 이전 복지사들과는 달리 이분은 진짜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 순옥에게 여기서 지내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편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처음엔 또 형식적인 질문인가 싶었는데 그분의 눈빛이 진지했다.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순옥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밤에 어떤 간병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이분도 믿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가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자세히 말해달라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다. 그래서 순옥은 용기를 내서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다 털어놨다. 이런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있었는지 물어봤다. 순옥이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도 해드렸다. 그분은 꼼꼼히 메모를 하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그 간병인이 갑자기 사라졌다. 다른 간병인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잘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식을 듣고 순옥은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랐다. 드디어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복지사가 다시 찾아와서 말했다. 순옥이 용기를 내서 말해준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 말해달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순옥은 눈물이 났다. 드디어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간병인들의 태도도 전보다 조심스러워졌고 폭언도 줄어들었다.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무엇보다 순옥의 마음이 달라졌다.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희망이 생긴 것이었다. 아직 자신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순옥을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봤다. 요즘은 어떤지, 불편한 일은 없는지, 정말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게 느껴졌다. 어느 날 그분이 물어봤다. 순옥이 정말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때 순옥은 처음으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놨다. 집에 가고 싶다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순옥의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순옥의 가슴이 뛰었다. 혹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자신의 침대에서 잠들고 자신의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자신의 정원꽃을 볼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가 자식들과 연락을 취했다.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지만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득해줬다. 주간보호센터도 이용하고 방문간병 서비스도 받으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다. 자식들과의 면담 과정도 쉽지 않았다. 정호가 화를 내며 어머니가 고집을 부린다고 했다.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러냐는 것이었다. 미영이도 걱정스러워했다. 만약에 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며 자신들이 매번 달려갈 수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순옥의 상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요즘은 재가복지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병원 진료부터 생활 지원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순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몇 주 후 드디어 자식들이 허락했다. 어머니가 정말 원한다면 대신 조건이 있었다.
안전장치들을 다 설치하고 응급벨도 목에 차고 다니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건이 있긴 했지만 순옥은 상관없었다.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요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2년 넘게 지옥 같았던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기도 했다. 같은 방에 있던 할머니들이 배웅을 나와줬다. 정말 부럽다며 자신들도 언젠가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그분들을 두고 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언젠가는 그분들도 원하는 곳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랐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2년 넘게 비워뒀던 집이라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핀 곳도 있었지만 순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공기 냄새까지 그리웠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다. 순옥이 손수 가꾼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장미와 철쭉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계절을 따라 피고 지는 자연의 변화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첫날 밤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잘 때는 정말 꿈만 같았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코 고는 소리나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목이 마르면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까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후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다. 2년 동안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몸이 더 약해졌고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조차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감사했다. 주 3회 도우미가 와서 청소와 빨래, 장보기를 도와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생겼다. 무엇보다 순옥이 원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주간보호센터에도 주 2회 다니기 시작했다.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은 요양원과 달리 각자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이라 활기가 있었다. 함께 체조도 하고 간단한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요리도 다시 시작했다. 간단한 것부터 천천히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무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먹으니 입맛도 돌아오고 기분도 좋아졌다. 비록 예전처럼 많이 만들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음식을 자신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 이웃들도 반가워해 줬다. 순옥이 돌아왔다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하고 맞은편 할머니는 함께 산책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동네에서 자신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다. 자식들도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지만 점점 안심하는 눈치였다. 순옥이 의외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정말 강하다고 인정해줬다.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면회도 더 자주 오고 전화도 더 자주 해줬다. 혼자 지내면서 순옥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몸은 약해질지언정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무엇보다 존엄이라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요양원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들을 통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돌봄을 받는다는 것과 존엄을 잃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도, 요양원이 나쁜 곳만은 아니라는 것도 인정했다. 정말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추행이나 폭언, 무시 같은 일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것도 나름의 사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었다. 안전만이 최우선은 아니니까 가끔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뵈러 가기도 했다. 그분들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드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책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제대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천천히 읽어보니 새로운 재미가 있었다. 특히 시집을 읽을 때는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았다. 이제 순옥은 91살이 되었다. 요양원에서의 그 참혹한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요양원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시간들도 이제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자유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지금도 가끔 그곳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아직도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지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순옥은 젊은 분들에게 간절히 당부하고 싶었다. 부모가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신 어떻게 하면 존엄을 지키며 늙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라고. 요양원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고. 중년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싶었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당신들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노인이 된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마지막으로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간청하고 싶었다. 노인학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사회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 나이가 들어도 선택할 권리가 있는 사회, 가족의 사랑 속에서 평안하게 늙어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간다. 어느 순간 우리 모두 늙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몸의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의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까지. 순옥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의 품 안에서 존중받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며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요양원이라는 이름은 돌봄의 공간일지 몰라도 결코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존엄을 잃지 않는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건강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삶의 품격이다. 순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존엄한 삶이었다. 그리고 그 존엄한 삶을 위한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